미합 중국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용하던 해군 리미츠 항모 전단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최신 잠수함들과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까지 투입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작전 참여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핵 전력조차 보유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웃음과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만에 미 국방부 펜타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이른바 유령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난 10년간 은폐되어 왔던 4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 놀라운 반전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에밀리 헤이저입니다. 저는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했으며 현재는 펜타곤 해양전략 분석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확신해왔던 신념은 미 해군의 압도적인 해상 우위였으며 특히 리미츠급 항모 전단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요새와 같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와이 진주만 상황실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7함대가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남중국해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잠수함이 또다시 도발을 시도하는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보고된 내용은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리미츠 항모 전단 전체가 시스템 마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판을 즉시 확인했을 때 스크린에 나타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배치된 모든 함정의 상태 표시 등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소나, 통신 장비, 심지어 핵심적인 엔진 시스템까지 모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함대 사령관과의 통화는 간신히 연결되었으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에는 극도의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헤이즈 분석관,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당했네. 먼지처럼 미세한 음파 공격으로 전 함대가 마비되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미츠급 항모 전단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미 해군 패권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적 잠수함은 탐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완전히 유령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해온 해상 패권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합참 의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경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함대가 잠수함 한 척에 의해 무력화되다니. 해군 참모총장은 고개를 숙이며 기존 기술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협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의장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본과 영국이 공동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긴급 동맹국 회의가 소집되었고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일본 해상자위대에 최신 소류급 잠수함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역시 일본의 대잠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고 있었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함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재차 확인했으며 일본이 자랑하는 이즈모함과
호위함들이 모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해군 또한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 역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막막해졌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즉 세계 3대 해군 강국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태였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서방 해군력의 완전 붕괴, 보이지 않는 적에게 무력화된 동맹국들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독일 대표는 한숨을 쉬며 우리 222급 잠수함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예 적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감돌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작전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재래식 잠수함 몇 척을 보유한 나라가. 일본 대표는 코웃음을 치며 우리도 성공하지 못한 작전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아직 원자력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대표 역시 고개를 저으며 안창호급이 디젤 잠수함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에 한국 참전 제안, 실효성 의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김치 먹고 용기를 낸 것인가? BTS나 부르던 이들이 무슨 수로? 라는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 수뇌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나서겠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저는 속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현실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헤이즈 분석관, 한국 잠수함이 작전 해역으로 출발했다는 보고입니다. 상사가 들어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혹시 한국 잠수함이 인질로 잡히는 것은 아닐지 염려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구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잠수함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잠수함이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묘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을 한국이 추적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마 이 작은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하와이에서 워싱턴 펜타곤으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한 다음 날은 한국 잠수함이 출항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며 전 세계 해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지만 여전히 유령 잠수함의 흔적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헤이즈 분석관, 일본에서 긴급 통신입니다. 새벽 3시,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P1 대잠 초계기 편대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동중국해의 남서쪽 해역입니다. 저는 즉시 해당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영해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그게 신호가 너무 이상합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30분 후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2호위 대군 전 함정 시스템 마비, P1 초계기 세대 긴급 회항, 또다시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본토 코앞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합참 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분석하며
공격 시간, 해역, 피해 규모 등의 패턴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규칙성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국 해군성에서 연락입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인도양에서 추적 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 역시 만만치 않았으며 특히 최신 에스터트급 원자력 잠수함이 함께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6시간 후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영국 함대 역시 음파 공격을 받았으며 에스터트급 잠수함 엠부시오가 통신 두절 상태라는 보고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잠수함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심각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해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합동작전이 필요합니다.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동작전을 펼친다 해도 적을 탐지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소류급도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역시 한숨을 쉬며 우리 바라쿠다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소나 시스템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무기는 아닐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지만 미 정보국 관계자는 그들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호주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아직까지 무사하다는 보고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본 대표는 운이 좋았겠지요. 아직 적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며 비웃었지만 저는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단순한 운일까요? 바로 그때 잠깐 한국에서 특이한 통신이 잡혔습니다.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안창호함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좌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즉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동쪽 마리아나 해구 근처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심해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지만 미 해군 작전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급을 지원 보내자. 그러나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12시간 후 놀라운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계속 추적 중입니다. 뭔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독일 대표는 혹시 한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단호하게 설마요. 그들은 여전히 재래식 잠수함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축했지만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이제 주요 항로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선들은 공포에 질려 운항을 중단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또 다른 통신이 수신되었습니다. 안창호함이 적 잠수함의 음향 특성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석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 해군 기술진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불과 1시간 후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맞습니다. 이 유령 잠수함은 양자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스텔스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타곤은 즉시 한국과의 공조를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직통 라인을 연결하여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단독 작전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성공할 경우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회의실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대표는 거만하군. 우리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며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작은 나라 한국이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다니.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상황실에서 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안창호함은 필리핀 해를 벗어나 서태평양의 깊은 바다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고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헤이즈 분석관 CNN에서 한국 해군 관련 속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급한 알림에 저는 즉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재래식 잠수함으로 유령을 잡겠다. 앵커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시도를 자살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실패한 임무를 디젤 잠수함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의 보도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지나치게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일본 NHK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험 부족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창호급은 우수한 잠수함이지만 이러한 작전에는 부적합합니다. 저는 뉴스를 끄고 다시 상황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안창호함의 이동 경로가 매우 특이했던 것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 잠수함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료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디젤 잠수함은 작전 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료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일본 연락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보부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특이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첩보입니다. 무슨 연구입니까? 양자 센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직 실험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양자 센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분야였는데 설마 그것을 실전에 투입했다는 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창호함에 특수장비가 탑재되었다는 첩보가 존재합니다. 저는 급히 기술 분석팀에 연락하여 문의했습니다. 양자 센서로 스텔스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를 이용하면 기존 소나로는 불가능한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전투 환경에서요. 불가능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 안창호함은 수심 3,000m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독일 연락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의도를 필사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암호 통신입니다. 해독했는데 적 발견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좌표는 북위 15도, 동경 145도. 마리아나 해구 북서쪽 지점이었습니다. 즉시 모든 정보 자산이 해당 해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착각하는 것 아닐까요? 영국 연락관이 의심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안창호함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목표물을 추적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수뇌부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지원 보내라. 한국이 무엇을 찾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작전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동맹국끼리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독단적입니다. 일본 대표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단독 작전을 고집하다니. 그러나 미 해군 작전부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봅시다. 한국이 정말로 중대한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개최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적 잠수함의 추진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양자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양자 추진이란요?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다음에 공개된 데이터는 모든 이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한국이 포착한 신호 분석 자료였는데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탐지할 수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 한국 대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여론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본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운 좋게 신호를 잡았을 뿐이다. 실제 교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저 역시 이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발견하는 것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안창호함이 갑자기 깊은 심해로 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쳤나?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심도는 위험하다. 독일 전문가가 경악했습니다. 수심 400m 진인의 안창호함은 계속 하강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령 잠수함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음향 신호 포착.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그러나 신호는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또 놓쳤어. 실망하는 순간 한국에서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적이 북쪽으로 도주 중. 추적 계속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부러 유령 잠수함을 자극하여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리하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찾을 수 없으니 움직이게 만든 거야. 미 해군 정보부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창호함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아끼며 집요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작은 나라의 잠수함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판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지속된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창호함의 양자 센서가 유령 잠수함을 포착한 지 48시간째.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상황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커피를 10잔 넘게 마신 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으로부터 암호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양자 센서 완전 가동. 적 잠수함 실시간 추적 중.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양자 센서라니 정말로 그런 기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술 분석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것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물 분자의 양자 상태 변화를 감지하여 잠수함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바다 전체를 거대한 양자 필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이 통과하면 그 필드에 미세한 흔적이 남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소나 기술에만 의존할 때 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 연락관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합니까? 바닷속에는 간섭 요소가 너무 많을 텐데요. 한국이 특수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 신호만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우려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찾는 것과 포획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또다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적 잠수함 수심 6계명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 속력 35노트. 35노트. 그 깊이에서 믿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안창호함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디젤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대 속력이 20노트인데.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통신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적의 이동 패턴 분석 완료. 예상 경로 계산 중.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속도로 쫓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예측하며 쫓는 방식이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부장도 감탄했습니다. 영리하군. 마치 체스처럼 다음 수를 예측하는 거야. 과연 한국의 예측대로였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해저 지형을 이용하여 특정 루트로만 이동하고 있었고 안창호함은 지름길로 기동하여 선제적으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유령 잠수함이 음파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공격을 버텨낸 함선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통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음파 패턴 분석 중. 역상 음파로 상쇄 시도.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소음 제거 헤드폰의 원리와 같습니다. 반대되는 음파를 생성하여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로 공격에 대응한 것입니다. 유령 잠수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음파 공격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유령 잠수함은 갑자기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적이 마리아나 해구 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역입니다. 만약 거기로 들어가면 안창호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쳤어.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심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독일 연락관이 소리쳤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심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700ｍ, 800컴, 따쿠겐파. 일반 잠수함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 압력에 의해 잠수함이 파괴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경이로운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특수압력 대응 시스템 가동, 최대 1200리터까지 가능. 저는 놀라서 안창호급 잠수함의 공식 스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00몇 수입니다. CIA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작전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추격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해저 협곡을 누비며 안창호함을 따돌리려 했지만 양자 센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이 해저 동굴로 진입합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작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소나조차 통하지 않는 이른바 죽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양자 얽힘 추적 모드로 전환. 동굴 내부에서도 추적 가능. 이것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장애물조차 뚫고 추적이 가능하다니. 일본 연락관은 체면을 잇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계가 재래식 기술에 매달릴 때 그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적이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유령 잠수함 역시 한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속 기동에 무리가 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입니다. 안창호함 어로의 발사 위치로. 하지만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깬 행동을 했습니다. 어로의 발사 보류, 생포 작전으로 전환. 생포라니.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위험하다. 그냥 격침시켜야 합니다. 미 해군도 만류했지만 한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창호함은 양자 센서로 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천천히 유령 잠수함에 접근했습니다. 강력 5cm내 300m, 100m.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유령 잠수함이 자폭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령 잠수함이 최후의 발악을 감행했습니다. 강력한 전작이 펄스 EMP를 발사한 것입니다. EMP 공격, 모든 전자장비가. 하지만 한국의 통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양자 보호막 작동 중. 시스템 정상. 양자 보호막이라니
이것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유령 잠수함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적이 부상을 시작합니다. 항복 신호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해냈습니다. 상황실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심지어 일본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룩해낸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령 잠수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말입니다. 유령 잠수함이 부상 신호를 보낸 직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상황을 펜타곤에 보고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좌표를 재확인하고 우리 함대를 즉시 그곳으로. 합참 의장이 명령했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민감합니다. 섣부른 접근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 말에 일본 대표가 격분했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작전인데 왜 한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미 해군 작전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국이 포획했으니 한국의 방식을 따르자. 자칫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혹시 자폭 장치가 있다면? 염려하는 순간 한국에서 놀라운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양자 스캔 완료. 적 잠수함 내부 구조 파악. 자폭 장치는 이미 무력화했습니다. 뭐라고요? 물속에서 상대 잠수함 내부를 스캔했다고요. 기술진이 경악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양자 투과 스캔이라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심 200m 지점에서 유령 잠수함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잠수함이란 말인가?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유선형이나 각진 형태의 잠수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파리처럼 유연한 형태였습니다. 생체 모방 설계입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은 유령 잠수함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저 협곡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해역에서는 위험합니다. 안창호함은 유령 잠수함을 몰아갔습니다. 마치 목동이 양을 모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심리전까지 구사하다니. CIA 분석관이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유령 잠수함은 갈 곳을 잃은 듯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 한국이 원하는 해저 협곡으로 진입했습니다. 왜 하필 협곡입니까? 제 질문에 해군 전략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음향 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협곡에서는 소리가 증폭되니까요. 정답이었습니다. 안창호함이 특수 음파를 발사하자 협곡 전체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이롭다. 지형을 무기로 사용하다니. 하지만 유령 잠수함 역시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력한 전작이 펄스를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위험해. 안창호함이. 걱정하는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창호함 주변에 푸른빛이 감돌더니 EMP 공격을 모두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양자 실드, 정말로 만들어냈구나.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차세대 군사 기술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유령 잠수함은 더 이상 저항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소진했고 에너지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안창호함이 놀라운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어뢰를 발사하는 대신 특수한 그물을 펼친 것입니다. 포획용 양자 네트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 네트라니,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유령 잠수함은 마치 거대한 물고기처럼 버둥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움직일수록 더욱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압축 공기 주입, 시작, 강제 부상시킵니다.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압축 공기를 유령 잠수함의 밸러스트 탱크에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천재적이야. 상대방 시스템을 역이용하다니. 유령 잠수함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잠수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심 100m, 오심 30m.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그 거대한 물체가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것은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길이 150mm가 넘는 거대한 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것인지 알 수 있는 표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적 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가진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또다시 통신이 왔습니다. 내부 스캔 결과 승조원 확인. 총 45명 모두 생존. 살아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 해군 함정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51m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직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령 잠수함에서 백기가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인 항복 신호였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승조원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이나 서양인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소속이 아닙니다. 사설 군사기업 소속입니다. 사설 기업이 이러한 무기를 만들었다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 거대 기업이 비밀리에 양성한 용병 부대였으며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각국 해군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했는가? 한국 장교가 질문했을 때 그는 침묵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어쨌든 잡았어. 한국이 해냈어. 상황실에는 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창호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잠수함이 거대한 괴물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마지막 통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작전 종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협은 따로 존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발표된 유령 잠수함의 기술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령 잠수함이 납포된 지 72시간 후 저는 긴급 소집된 국제조사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된 그 거대한 물체를 직접 보니 경외감이 더해졌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이 실제로 보니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것이 정말 인류가 만든 것이라니. 햇빛 아래에서 유령 잠수함은 거대한 고래처럼 보였고 표면은 특수한 나노 코팅으로 덮여 있어 빛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이 내부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군요. 기존 잠수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에는 유기 발광 패널이 가득했고 중앙 통제실은 흡사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양자 컴퓨터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양자 컴퓨터는 구글이나 IBM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이군요. 이제 많은 부분이 이해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실시간 암호 해독을 하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기 유체 추진 magneto hydrodynamic drive.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인데 독일 전문가가 경악했습니다. 바닷물을 자기장으로 가속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이 때문에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기술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그때 신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로로 잡힌 승조원들이 진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보 장교가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우리는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직 미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10년 전 스카우트되어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 글로벌 기업이 각국의 최고 기술자들을 비밀리에 모집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상 질서를 혼란시켜서 새로운 무기 시장을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음모론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여 각국이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양자 센서라니 우리도 그런 기술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장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숨겨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문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령 잠수함은 총 3척이 건조되었으며 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척이 실전에 배치된 전부라고 확신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위협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 측 수뇌부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양자 센서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핵심 기술을. 위협은 혼자 막을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도 우리의 정보망을 완전 개방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일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측 수뇌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기존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 양자공학자, 심지어 게임 개발자까지 모아 특별팀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처음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비웃음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성과들이 누적되었고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가장 큰 영감은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온돌이요?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를 센서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점이 아닌 면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은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양자 센서 시제품이 각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설치하여 시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0km 밖에 있는 새우 한 마리도 감지되네요. 이제 바다에 숨을 곳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나머지 유령 잠수함 2척도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인도양에, 다른 하나는 대서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공조 덕분에 손쉽게 제압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하다. 양자시대의 수호자 한국. 하지만 정작 한국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을 떠나면서 안창호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한국이 제시한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한국이 유령 잠수함을 제압한 지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헤이즈 분석관, 이거 보셨습니까? 동료가 보여준 것은 뉴욕타임스 한 면이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해군 기술의 리더로 급부상. 기사에는 각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체면을 다 버리고. 이는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줄을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양자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수조 달러를 투자했던 기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된 것입니다. 국방장관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미 해군 대표단이 서울로 떠났고 저 역시 그 일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많은 나라의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3척에 양자 센서를 장착하기로 했고 호주는 아예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청사는 국제회의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해군 수뇌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화적 사용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술 우위를 무기로 활용하지만 한국은 평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었습니다. 미 대표가 잠시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협할 경우는요. 방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만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도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새로운 해군 시대에 뒤처질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한국 조선소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주가는 200% 상승했고 대우조선은 수주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각국이 한국에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양자 센서가 기본 탑재된 모델로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발표한 해양평화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역에 양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불법 조업, 해적 행위, 마약 밀수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바다가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한일 해군 기술 교류 협정 체결.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도쿄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관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화답했습니다.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도 필요합니다. 함께 발전합시다. 이는 진정한 상생 윈윈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일본의 제조 기술이 결합되자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한일 공동개발 잠수함이 진수되었습니다. 동해급이라고 명명되었죠. 성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망 깊이 2000m방 수중 속력 45노트, 양자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퀀텀C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공동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연락관이 되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술 교류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세대 양자 센서 프로토타입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감지거리가 기존보다 10배 늘어났습니다. 대기권 밖 위성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시연을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삼성과 LG는 민간용 양자 센서 개발에 착수했고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의 양자 센서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제정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특별 초청되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기술력 하나로 강대국 반열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양자 센서로 불법 어업을 막아 개발도상국 어민들을 보호했고 난민선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투명한 바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시민이 바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해양 오염, 불법 투기, 생태계 파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반발했지만 여론은 한국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반대 목소리는 수그러들었습니다.
1년 후 시스템이 가동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A국 화학공장이 10년간 불법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B국 어선단이 보호구역에서 대규모 불법 조업을 한 사실 등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지만 결과적으로 바다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공개하면 우위를 잃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점하면 적을 만들지만 공유하면 친구를 만듭니다. 우리의 안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 기술을 공개하면서도 끊임없이 앞서 나갔습니다. 남들이 1세대 기술을 익힐 때 이미 3세대를 개발하는 속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창호함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배가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으로 갈 차례입니다. 새로운 함정들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안창호함은 박물관이 아닌 훈련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전술을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는데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평화여야 합니다. 교관의 이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일으킨 변화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기술과 도덕성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한국의 비밀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근교에 위치한 평범한 건물,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백발의 노 박사였습니다. 그가 10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막막했습니다. 양자 기술을 해군 무기에 적용한다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사건의 아픔을 겪은 한국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 정부는 극비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코드명 푸른 방패. 하지만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참여 인원도 단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리학자 3명, 컴퓨터 공학자 2명, 해양학자 2명, 나머지는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을 수중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구비가 바닥났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박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웃었죠.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가라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김 연구원이었는데 게임 개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게임의 안개 제거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가는 곳만 밝아지는 것처럼 필요한 곳만 집중 스캔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체를 보려다 실패했는데 부분을 연결하니 성공하더군요. 2017년 드디어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컨테이너만 했지만 1km 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짜 되는 거냐고. 첫 해상 실험은 동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래와 잠수함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1년간 알고리즘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AI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세종대 김 교수팀이 합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생물과 기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9년 국방부가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이것이 정말 실현되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시연을 본 대통령은 즉시 예산 증액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모르게 개발해야 했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품 하나를 수입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산화했습니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몰래 지원했습니다. 대기업들도 국가 프로젝트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의 양자칩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집에 머무르면서 보안이 더욱 철저해졌고 화상회의로 극비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창호암 진수식 때 처음으로 양자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잠수함이었지만 내부에는 양자 센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실전 테스트는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성공했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박사는 연구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영웅들입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간 묵묵히 일한 사람들. 박봉과 야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공을 보지 못하고 박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구실에 나와 꼭 완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연구원들은 여전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10년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빛.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무기는 양자 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연구소 건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0년간의 비밀 프로젝트.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땀과 눈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령 잠수함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CNN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차 방문했습니다. 제목은 퀀텀 코리아, 바다의 새로운 지배자였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한국 항구에는 각국에서 온 최신 함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양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국제해군 양자기술연수원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해군 소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매년 50개국에서 장교들이 와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처럼 이제 한국 해군 연수원이 최고 엘리트 코스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소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이 32척입니다. 모두 양자 시스템 탑재 모델입니다. 주문한 나라들도 다양했습니다.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 심지어 스위스까지. 스위스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호수 경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조선업계도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수주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산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4세대 양자 센서를 개발 중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4세대요? 벌써요? 네, 이번에는 대기와 우주까지 감지합니다. 진정한 3차원 방어망이죠.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구 대기권 밖 위성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라면 미사일 방어도 가능하겠네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공격이 아닌 완벽한 방어. 한국은 여전히 방어 중심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변화도 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전략부로 격상되었고 예산도 3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전략부 장관은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바다에 K-오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양자부표를 전 세계에 설치하여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태평양과 인도양의 시범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어업 80% 감소, 해양 오염 조기 발견율 200% 증가. 유엔은 이를 세계의 환경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삼성 양자 스마트폰 출시가 임박했고 현대차는 양자 센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했으며 LG는 가정용 양자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군사기술이 일상생활로 깊숙이 스며든 것입니다. 교육 현장도 바뀌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양자 해양학과가 신설되었고 최고 인기 학과가 되었습니다. 꿈이 뭐니? 양자 엔지니어. 한국처럼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초등학생들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당선되었고 G7 정식 회원국 초청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독점하면 고립될 뿐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양자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은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어민들이 안전해졌어요. 소말리아 어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안창호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그 잠수함. 하루에 1000명씩 찾아옵니다. 영감을 얻으러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전시실에는 그날의 긴박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추격전, 양자 센서의 첫 가동, 그리고 역사적인 승리. 이 작은 잠수함이 세계를 바꿨네요. 제 말에 가이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잠수함이 바꾼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꾼 것이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힘은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 해양 패권은 더 이상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함대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력과 지혜,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나라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들의 항해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향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잠수함이 창조해낸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전 세계 해양 질서를 완전히 변혁시켰으며 이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작은 나라일지라도 올바른 가치관과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심층 분석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잠재력, 기술 강국의 진정한 면모를 더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경이로운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코리아 분석관 에밀리 헤이즈였습니다.